네,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총론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갈게요. 14페이지에 부동산학의 일반 이념 봤었죠? 14페이지 갑니다. 자, 부동산학의 일반적 이념. 자, 시험 출제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의 총론에서는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올해 나왔어요. 부동산학. 그러니까 부동산학이 나오지 않으면 부동산학 개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의 일반적 이념. 자, 좀 전에 이용을 잘하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분배를 잘하자. 자, 이용을 잘하자라는 것은 효율성이고요. 분배를 잘하자는 것은 형평성이죠. 형평성. 그 다음에 이제 조화롭게 합법성 있게 가자. 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게 올해 이제 문제가 나온 게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 나왔죠. 자,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 나왔죠. 일반적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을 공부할 때 아니면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다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 맞겠죠. 부동산 활동할 때 이제 중개 활동을 하든 평가 활동을 하든 뭐 우리가 활동을 할 때 이 원칙을 꼭 지키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 네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자, 능한 경공이라고 보통 이렇게 암기합니다. 능한 경공. 자, 능은 능률성의 원칙이에요. 능률성. 능률성만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다음에 안정성. 다음에 경제성. 다음에 공정성이죠. 자,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서 어떻습니까? 부동산이라는 자체는 주어진 시간에서 빨리빨리 시간이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자라는 게 능률성이죠. 근데 안정성은 어때요? 좀 더 제대로 어떻습니까? 법적 하자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자,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팔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 물건이 금매로 나왔어요. 그래서 한 30억짜리인데 한 20억으로 나왔다. 10억이 싸게 나왔거든요. 금매 물건은 뭐 좋은 거죠. 근데 금매 물건은 뭐 이런 거 어떻습니까? 이 자체가 단기간 거래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사자라고 하는 건 능률성이죠. 근데 빨리빨리 샀더니 이 문제가 굉장히 하자가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하자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안정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해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안정성을 너무 따지다 보면 이거 물건을 팔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충관계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견제관계에 있다는 건데요. 한쪽이 높아지면 한쪽이 저해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능률성의 원칙이라는 게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부동산학의 연구 목적 관련해서 능률성의 원칙이 가장 중시된다. 그래서 작년에는 일반 원칙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은 안정성이 아니라 능률성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안정성은 거래사고에 관련해서 안정성을 염두에 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충관계이기 때문에 겹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의 원칙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자는 거, 경제 원칙 따지게 됐다는 것. 그래서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합리적인 선택의 문제 밑줄. 그래서 관련해서 중시된다. 자, 공정성은 부동산 활동은 특정 주체에 한 것이 아니라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사회성과 공정성을 또 가져야 된다는 이렇게 네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 작년에 나왔던 게 이게 작년에 26개 때 올해죠, 올해 26개 때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제가 아까 안 보여드렸던 게 페이지 13페이지로 다시 가시면 자, 밑에 반가로 2번에 부동산 활동의 분류라는 게 있어요. 자,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이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의 능률성의 원칙에 따라서 능률성을 지킬 때는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을 소유했어요. 그래서 소유 활동은 사용 가치 측면. 내가 이제 이걸 사용해서 임대료를 받잖아요. 그래서 사용 가치 측면이 중요합니다. 사용 가치.
그래서 사용가치 측면에서 내가 이거를 임대를 많이 받으려면 소유활동에 있어서 지금 나와 있는 관리개발 이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용을 잘하자. 개발, 관리.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개발을 해서 잘 이용을 한 다음에 관리를 나중에 잘해야 되는 거죠. 사용가치 측면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뭐가 나왔냐면 이 원칙이 어떤 원칙을 지켜야 되냐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최유효 이용의 원칙. 그래서 가장 잘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용을 할 때.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 물건을 교환 가치로 따진다면 물건을 팔 수 있다는 얘기죠. 교환 가치로. 교환 가치로 따졌다. 그럼 교환 가치는 이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파는 거죠.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교환 가치 측면 박스. 그래서 경영, 권리 분석, 중개, 마케팅. 특히 마케팅이죠, 마케팅. 마케팅 이제 파는 거니까. 마케팅을 잘해서 이걸 거래 활동을 하면서 중개 활동을 하겠죠. 중개 활동이 이제 거래 활동에 도움을 되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교환 가치 측면에서 이제 팔려고 한다면 어때요? 우리가 중개 수수료가 나갑니다. 중개 수수료가 법적으로 정했는데 그게 안 정해지면 우리가 의뢰인하고 굉장히 싸울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 활동에 대한 거가 아니라 이 거래 활동은 거래 질서의 확립을 해야 되는 거래 질서 확립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거래 활동인데 쉬워요. 거래라는 게 들어갔으니까 거래 활동이죠. 이용을 잘하자라는 게 가장 좋은 이용을 하자니까 채용이에요. 연결되겠죠. 작년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일단 소유 활동에서 채용을 지도 원리로 삼아야 된다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능률성과 관련되는 거지 안정성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문제를 좀 여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기출 문제를 또 확인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또 출제원들이 아마 노린다면요. 자, 지금은 일반적 이념이고요. 여기는 일반 원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일반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절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야매를 씁니다. 야매라는 자체는 정상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암기기법으로 야매로서 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히읗이 들어가요. 그래서 3히읗입니다. 근데 여기는 절대 히읗이 들어가진 않죠.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 일반적 이념으로만 문제를 내서 부동산학의 일반적 이념만 골라라. 그럼 합법성, 효율성, 형평성 맞죠? 근데 합법성, 효율성, 능률성 하면 안 돼요. 히읗이 안 들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세 글자, 저것도 세 글자니까 우리가 무슨 성 똑같단 말이에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주의 있게 요걸 비교하는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물론 26회 때 부동산학의 정의가 나왔어요. 좀 전에 했던 일반 원칙이 소유활동에서 채용을 지도 원리로 하는 원칙은 능률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은 물론 부동산학의 원론에서 또 우리가 부동산학 정의에서 배울 수도 있지만 제가 더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 1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출제원이라면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내서 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7회 2016년 내년에 이제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개념 및 분류예요. 그래서 첫 번째 스타트가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오히려 여기를 전 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념.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은 앞쪽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복합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합 개념의 논리로 보는 거죠. 논리.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법경기에 대한 세 가지의 학문적 부동산학 관점의 제 측면이 나올 텐데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있지만 그래서 법률적, 그 다음에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법경기라고 이제 암기를 하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자, 이것도 이제 쉽게 이제 한번 접근해 볼게요. 많이 학교는 좀 어려우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매도자죠. 매수자한테 물건을 팔려고 해요. 매도자가 이제 분명히 개발업자가 되겠죠. 그러면 법을 어기면 안 되거든요. 그럼 개인과 개인 간에 어떻습니까?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계약에 이해를 안 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이 법은 사법하고 공법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배우시는 1차 과목이 민법이 사법이죠. 민법이 사법이고, 그 다음에 공법이 이제 2차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공법에서는 이제 국가가 개인한테 제한을 하죠. 그럼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는 공법이 되겠죠. 그래서 사법과 공법이 우리 이제 학문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자, 앞쪽에서 우리 학문은 단순 순수 과학이 아니라 종합운용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여러 학문들 종합했기 때문에 종합운용과학이 맞아요. 운용과학이다. 자, 그래서 이 경제적인 또 측면을 봐야 돼요. 만약에 이제 개발업자 봤을 때 시장 분석을 합니다.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죠. 그러면 수요가 많아야 되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을 올려야 되고요. 공급이 많으면 가격을 내려야 돼요. 그럼 가격과 관련된 수요 공급을 따진다는 게 경제학에서 따온 거거든요. 경제학이 오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케팅 자체가 경영학의 하나에 들어갑니다. 잘 꼬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경영이라는 것도 우리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이라는 자체는 눈에 비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지금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집 앞에 아니면 사무실 앞에 나가시게 되면은 건물이 하나 보여요. 토지도 보이죠. 그럼 토지와 건물을 눈에 비칩니다. 인간 눈에 비치는 걸 유형이라고 해요. 형태가 있는 거고요. 무형이라는 건 형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형이라는 자체는 인간 눈에 비치긴 기술적 측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인 이제 접근 방법은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지반이라든지 이런 걸 따졌을 때 토목이라는 학이 있고요. 건축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순수과학이 아니라 종합운용과학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참 우리가 학문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좀 재밌게 풀어갈게요. 유형과 무형입니다.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여자가 남자를 선택했을 때 법경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외모는 비친다는 얘기예요. 외모는. 그럼 저도 외모가 어떻습니까?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외모가 좋습니까? 나쁘습니까? 물론 뭐 개인별로 틉니다. 그죠? 제가 다 이제 신기가 있어갖고 다 동영상 들으신 분들도 다 기억을 해요. 외모가 좋다고 하시면 고맙습니다. 저 외모 저도 좋은지 아는데 제가 돈이 많을까 적을까? 물론 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부티난다고 많이 듣긴 했는데 돈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눈에 비치지 않죠. 제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모습은 결혼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건 어떻게 됩니까? 법적인 건 띄워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봐요. 눈에 보이는 거는 유형인데 법과 경제는 무형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만약에 이 부동산 자체가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측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이걸 투자해갖고 돈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물건을 샀을 때 얘가 근저당 설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등기부등본을 띄워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형과 무형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3대 측면이 있다. 법경기고요. 그 다음에 2대 측면이다. 그러면 무형과 유형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여기다 접목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개념이 복합 개념에 대한 걸 따져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 활동의 범위에 따라서 부동산의 개념을 유형 기술적이고 무형 경제 법률적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을 명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 법경기가 동시에 복합 개념의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법경기로 이제 따진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법률적이냐, 경제적이냐, 기술적이냐 이 부동산을 어떤 면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할 거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하실 때 세 가지를 봤을 때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보자는 얘기예요. 자, 이건 이제 그대로 생각하시고 이것만 이제 지울게요. 그러면은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잡고 부동산을 보자는 겁니다. 개념의 부동산. 자, 그럼 부동산에서는 토지도 하나의 부동산이 돼요. 토지를. 그럼 토지가 부동산이다라는 자체가 법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법률적. 그래서 법률적으로 우리 민법 법조항 99조 제1항에 의해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협의부동산까지 얘기를 해요. 그 협의의 부동산이 좁게 보는 거죠. 그래서 토지 및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민법상. 그럼 토지라는 것이 하나의 민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개념으로 잡는다는 겁니다. 근데 경제적인 개념은 어떻죠? 경제적은 부동산은 자산 가치가 있다. 돈 되는 거죠. 이건 경제적이에요. 그래서 이 경제적은 수익과 가격,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돈과 관련되는 겁니다. 돈과. 이런 식으로 쉽게 접근하시면 돼요. 자, 기술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이라고 하는데요. 물리적은 그냥 눈에 비치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뭐 토지는 하나의 자연이다. 그럼 자연물로 하나 보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토지 같은 경우는 딱 봐서 눈을 이렇게 봤을 때 어머 이거 아름답다. 그럼 자연이고, 자, 경제적이라는 자산은 눈에 비치지 않죠. 눈을 딱 감고 아 저거 투자하게 되면 부동산 자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이 되겠다. 그 다음에 법조항 제99조 제1항을 딱 보니까 어디야? 민법상 우리 부동산은 법률적에서는 토지와 그 정착물이 민법에 나와 있더라. 법률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법률적인 개념을 볼까요? 협의부동산과 광의부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협의와 광의라는 것은 협의는 좁게 보는 거예요. 광의는 넓게 봅니다. 광의부동산. 광의는 항상 그 협의를 포함하죠. 협의부동산에다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의제부동산을 합쳐요. 의제. 의지한다, 간주한다, 준한다. 부동산에 준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동산과 부동산은 구분이 됩니다. 동산과 부동산. 자, 동산은 움직이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시한다는 자체는 둘 다 공시의 원칙은 적용돼요. 한계공 보이시 공시하니까. 근데 공시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열심히 쓰고 계시는 볼펜 여러분 거 맞죠? 그죠? 어디나 가서 여러분 거 맞아야 돼. 어디다 맞으니까 어머 깜짝아 어디서 훔쳤어요? 했더니 아니요 동사무소 갖고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점유로서 여러분은 아, 내 거라는 걸 이제 남한테 알리는 건데. 자, 우리가 자동차 어떻습니까? 자동차는 움직이기 때문에 비정착물이에요. 동산이죠. 근데 이걸 이제 점유로 한다면 빨리 자동차를 이제 주차장이 있으신 분은 빨리 가보세요. 주차장에 이제 저 같은 놈이 와가지고 내가 점유할 거야? 그럼 큰일 나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불안해갖고 안방까지 끌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등기라는 게 나옵니다. 등기는 기록을 등한다는 얘기죠. 서류상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부동성이라는 걸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붙자에다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을 이제 볼펜 같은 거는 옆 사람한테 넘기게 되면 그냥 점유 이전해버리면 돼요. 움직이니까. 근데 부동산은 등기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 자동차 더당법이라는 게 나중에 나옵니다. 각각 개별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까지는 민법이고요. 광의부동산은 이제부동산 개별법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럼 법을 좀 더 넓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의부동산이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민법상 토지와 그 정착물이 협의부동산이라는 거와 그 다음에 등기등록을 공실과 갖춘 중부동산을 포함하는 광의부동산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협의와 강의인데 오른쪽에 페이지 17페이지 광의부터 한번 가볼게요. 가게 되면 반가로 2번 협의와 중부동산을 합친 거죠. 그래서 협의부동산에 중부동산을 결합합니다. 광의부동산이라고 하죠. 중부동산은 본래는 부동산이 아니지만 자동차는 원래 부동산이 아니었죠. 부동산과 공시수단의 동일성, 등기 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중부동산에는 공장재단 같은 게 있어요. 공장재단. 그러면은 공장재단이라는 것은 공장재산의 집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도 있고 그 안에 기계도 있고 뭐 특허권 같은 거 다 있죠. 그래서 이것도 공장재단 자산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광업재단, 임목, 어업권, 광업권, 선박은 이제 선박등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선박등기법도 개별법이죠. 그래서 법을 넓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톤 이상이 되고 항공기, 자동차 이게 다 이제 광의부동산에 들어가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노리는 건 뭐냐면, 제가 OX 문제도 해드리겠지만, 자, 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의 민법까지만이에요. 근데 협의는 광해도 포함이 되죠. 근데 의제부동산은 협의에 절대 포함이 안 됩니다. 왜? 민법이 아니기 때문에 광해만 속한다라는 것을 꼭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16페이지 밑에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와 분리되어 독립된 거래 개체가 되는 독립정착물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이렇게 볼게요. 자, 민법에서 얘기하는 정착물과 개론에서 얘기하는 정착물이 틀립니다. 그래서 자, 이걸 이제 일단은 여러분이 우리가 민법 교수님이 또 강의 또 우리 에듀프로 교수님 다 잘 아시죠. 그래서 민법 교수님이 너무 또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또 개론을 또 가르치기가 또 쉬운데, 자, 이렇게 봅니다. 이 정착물이라는 자체의 개념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돼요. 정착물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 정착물을, 자, 토지 및 그 정착물입니다. 그는 그녀를 얘기 아니라 토지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정착물이라는 자체가 토지에 일시적이면 안 됩니다. 토지에 일시적 하면 안 돼요.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적. 자, 계속적 아니면 항구적. 이 단어는 알고 계셔야 돼요. 영구적.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다 봐도 이게 들어가야 되지, 이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 부동산 정착물이 민법에서 말하는 것이 토지 정착물 얘기합니다. 토지 정착물.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가지인데요. 독립되어 있는 게 있고 독립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하고 그 다음에 공작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민법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토지와 건물은 별도 등기가 돼요. 그래서 별도 등기를 하기 때문에 토지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게 아니라 토지에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독립물이에요. 독립성이 있는 거죠. 근데 공작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담장이나 축대나 교량 같은 경우는 별도 등기한다는 얘기는 못 들으시잖아요. 그 토지를 떠나서는 유용성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토지의 일부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건물은 토지의 독립성이 있는데 독립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속물이나 우리가 부속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꼭 정리를 해 두셔야지만 됩니다. 그럼 가볼까요? 자, 밑에 1번. 자, 이 협의부동산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 밑에 정착물이라고 하면 본래는 부동산이 아니었으나 토지 등에, 자, 항구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동그라미 치십시오. 제가 동그라미 치자는 것은 형광펜으로 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하면 안 됩니다. 항구적으로. 자, 설치되거나 부착됨으로써 어떻습니까? 부동산화한 물건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러한 정착물 토지의 일부가 인정되는 종속정착물과 그 다음에 좀 전에 봤던 토지와 분리되어 있는 독립된 거래 개체가 인정되는 독립정착물이 있어요. 건물같이. 그럼 아울러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특정 물건에 대한 소유 관계의 파악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정착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가 있는데 1, 2번을 묶어보세요. 1, 2번이 우리가 말하는 민법에서에 대한 토지 정착물입니다. 그럼 1번, 토지의 일부가 간주되는 것은 종속 정착물이에요. 그래서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이죠. 중요합니다. 독립성이 건물은 있고요. 얘는 독립성이 없는 이 중이에요.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다년생 식물 이런 거. 자,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간다면 또 민법에서 말씀을 또 드릴 거지만 자연과실과 인공과실이라는 게 있어요. 자, 농작물이 자연과실과 인공과실이 그냥 아무리 가볍게 보시는데 일단 우리가 산에 나는 나무라든지 다년생 식물, 산딸기, 다래 같은 경우는 산에 그냥 나는 겁니다. 자, 이거 뽑으면 치사하죠. 그래서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넘길 때 어떻습니까? 이 자체는 그냥 통째로 넘겨버려요.
경작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가 토지를 매도하는 거지 이 농작물을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과실을. 그죠? 넘겨버립니다. 정착물로 간주해서 우리가 매수작과로 가요. 근데 인공과실은요. 인공과실은 자, 벼, 보리, 옥수수, 토마토 같은 경우는 경작을 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경작 수확물이라고 그래요. 경작 수확물 같은 경우는요. 통째로 넘겨버리지 않죠. 꽂고 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이나 다른 생식물 뭐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정착물로 간주해서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거죠. 정착물로 간주해버려요. 그래서 돌담, 제방, 교량 등을 말하며 부동산 매매 시에 토지와 더불어 매수자에게 양도자가 되죠. 근데 토지와 분리되어 독립된 거래의 개체가 되는 독립정착물은요. 건물이 대표적이고요. 이제 민법에서 배우시겠지만 명인방법이라는 자체는 이제 이 수목에다 표차를 이렇게 놓고 이름을 표시하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독립된 것을 봅니다.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미분리 과실 같은 것도 이제 민법 시간에 이제 배우실 텐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분리할 수 없는 과실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1년생, 초본생 식물에 대한 해당되는 농작물에 해당되는 것은 독립된 걸로 본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은 정착물로 간주를 해요. 정착물에 들어가는데, 부동산 정착물에 들어가는데, 자, 우리 경작수확물은 동산이라고 합니다. 동산이라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고요.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약간은 지금 정착물의 구분, 약간은 민법상이고요. 자, 이 정착물의 구분 기준. 그래서 두 번째는 부동산 정착물로 봤을 때 이건 학개론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한번 제가 적어 놓어 보겠는데 여기는 지금 영어가 없죠. 픽처라고 한번 적어 놔 보겠습니다. 나중에 기본서에 나와요. 픽처라고 하는데 고정된 물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정시켜서 고정된 물건으로서 동산이었으나 부동산에 고정시켜버리면 부동산이 일부로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래 건축 자재 같은 걸 얘기를 해요. 철근은 원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사장에 이제 있는 거는 동산이잖아요. 근데 지금 건물에 여기 아니면 여기 강의를 듣는 집이나 이 벽에 이 설치되어 있는 그 벽에 안에 철근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럼 철근은 원래는 동산이었잖아요. 건축 자재. 근데 부동산에 설치되어서 우리가 고정시켜 버리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간주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돼요. 아, 이런 것들이구나. 그래서 밑에 만약 이 특정 물건이 동착물로 판정이 되면 해당 물건은 부동산의 일부로 취급되어 매수인에게 양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착물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은 실제 거래 시에는 해당 물건의 누구의 소유물인가를 가리는 기준으로서 따진다는 겁니다. 판단 기준은 이제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간혹 나왔었는데 첫 번째는 부착 방법입니다. 부착 방법. 자, 우리가 그 손상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 집에 있는 벽시계를 띈다고 해서 건물에 손상을 주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동산이고, 만약에 벽난로가 있다? 부시면 손상을 주겠죠. 그건 정착물로 봅니다. 그러면 대상 물건의 제거 시에 건물에 손상을 주는 경우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가 가능하더라도 기능적 하자라는 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착에 대한 손상이 물리적이 아니라 기능적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도 형광등이 있고 여기 이제 위에 형광등이 달렸다. 형광등 원래는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정착이 돼서 얘가 어떻습니까? 효용무상 이걸 빼게 되면 건물의 효용이 떨어져요. 자, 이걸 뺀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금이 가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아니면은 우리 화장실에 있는 수도꼭지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도 하나에 띄워버리면 효용이 떨어지죠. 그래서 물리적이나 기능적 손상을 주게 되면은 전착물이 주지 않으면 정착물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이 손상을 주지 않고 그냥 이 제거하더라도 기능적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전착물로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설치 주체입니다. 설치 주체. 자, 설치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임대인 경우는 임대인은 당연히 건물주니까 정착물로 봐요. 근데 임차인은 어떻게 돼요? 보통 임대차 계약을 2년이면 가지고 가야죠. 동산으로 봅니다. 설치 주체가 불명할 경우에는 정착물을 이제 간주해서 매수인 거로 양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치 의도.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왜 설치했느냐? 왜 설치했느냐? 자, 우리가 만약에 이 건물이 좀 외국인들을 상대로 임대하는 이제 강남에 같은 데 건물 가면 위에 희생의 요건 같은 게 달려져 있습니다. 그 희생의 요건을 달아놓은 거는 우리가 이 건물주가 임대 가치를 증진시키는 목적이죠. 그래서 가치 증진의 목적이 있어요. 뭐 항구적인 설치 의도가 있다면 정착물로 보는 거죠. 근데 개인이 그냥 쓰기 위해서 그냥 에어컨을 갖고 왔다? 그럼 그건 정착물이 아니죠. 근데 물건의 성격입니다. 물건의 성격.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특정 물건이 건물의 특정 위치나 특정 용도에 맞게 고안돼 부착된 창문이든 창틀 같은 거는 정착물로 간주해요. 처음부터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끔 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임차자 정착물이에요. 그래서 정착물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시험지 나온다면 정착물에 대한 것이 아닌 게 동산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봤던 우리가 경작 수확물, 자, 요거 다시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 벼보리 옥수수는 뽑고 넘겨요. 뽑았어. 그럼 정착물이 아니죠. 동산으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임차자 정착물. 자, 임대인 정착물은 정착물인데 임차자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닙니다. 자, 이건 동산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임차인이 이용의 편의에 의해서 설치한 물건은 거래 동착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원 사업을 한다. 그럼 이 학원 내에 학원 테이블이 있죠. 그죠? 거래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또 가져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농업정착물은 갑돌이가 을돌이한테 땅을 빌렸는데 농기구 창고를 만들었어요. 나중에 가져가야 되고, 가사정착물이 가장 많죠. 우리가 거주를 하게 되면은 주거용이 커튼이나 이 블라인드를 달게 되면 또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동산으로 들어간다. 부동산에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이 법률적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률적 개념이 시험 잘 나와요. 그래서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제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자, 다른 사이드로 가는 게 이제 경제적입니다. 부동산은 자산 가치가 크죠. 그 자산 가치가 크고, 그 다음에 자본이라는 것은 내가 토지를 사게 되면 땅값이 올라가면 자본 증식이 되고요. 자, 생산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의 3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에요. 그럼 토지도 하나의 생산물 만드는 데 생산 요소가 되겠죠. 생산재입니다. 소비재이기도 하고요. 사용할 때는. 그 다음에 상품. 내다 팔면 상품에 대한 성격도 갖고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요게 이제 엄밀히 이제 보실 때 이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 때 굉장히 또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률적인 개념은 이제 끝났고요. 경제적 개념하고 우리가 이제 기술적 개념으로 나눠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5가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본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가 된다는 것을 설명해 드린다면요.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경제 활동하는 곳이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시장에 만약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습니다.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있어요. 그러면 거래를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상품을 팔아요. 그럼 돈을 주겠죠. 자산과 자본은 쉽게 말하면 그냥 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돈이라고. 그럼 수요자 입장과 공급자 입장에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이라는 것이 거래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생산요소가 있고요. 생산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재가 있고, 그 다음에 상품이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만약에 빵집 아저씨가 빵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밀가루가 필요해요. 하나의 생산 요소죠. 그럼 여러분들은 빵을 삽니다. 소비재이고요. 자, 밀가루 빵을 만들어서 상품화 시키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주겠죠. 그럼 우리가 건설 회사를 봤을 때, 부동산을 봤을 때, 건설 회사는 주택이 필요한 게 아니라 택지가 필요합니다. 땅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주택을 생산해내요. 그럼 여기 최종 소비라는 것은 주택을 소비하는 거죠. 그래서 모델하우스의 상품을 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러한 단어가 다 경제적이라는 자체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경제적이라는 자체 꼭 여러분이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근데 시험 문제 한번 토지라는 것은 생산 요소와 소비재의 성격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가 자,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샀어요. 그러면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산 게 아니라 택지를 산 거는 주택을 생산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하나의 토지는 만들어내는 상품에 대한 생산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자기네들 휴양지로서 이용을 한다는 것은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최종 소비재, 소비재이기도 한다는 거죠.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럼 생산재이기도 하고 소비재이기도 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5가지에서 오지선다기 때문에 이것도 암기기법도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일단은 이제 기술 물리적 개념으로 갈게요. 자,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공간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공간에 대한 가치는 예전에 좀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밑에 공간으로서에 대한 부동산을 그냥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간에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공간은 3차원 공간이라고 나중에 기본서에서 더 자세히 배우실 건데요. 지구 중심을 자르게 됩니다.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대한 그 표면을 수평 공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여기를 공중 공간.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지하 공간. 또는 지중 공간이라고도 하네요. 근데 이 권리가, 이 소유권에 대한 그 공간적 범위가 무한대가 아니라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민법 21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밑에 공간은 어때요? 실제 인간이 이용 가능한 공중, 지중, 지표가 있는데요. 아울러 부동산 소유권, 이게 중요합니다. 소유권의 범위 확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민법 212조에서는, 자, 토지의 소유권은, 자, 밑줄 쳐보세요. 무한대가 아니라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 밑줄 쳐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토지 상하에 미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무한대로 미치는 게 아니죠. 그럼 공중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공중권도 공중을 향하여 끝없이 연장되는 입체 공간이다? 맞지 않죠? 그러면 이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라는 것은 개인이 가져갈 수 있다는 그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으로 구분을 한다면 공간도, 자, 수평 공간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왜냐면 다른 것들은 공중 공간은 그냥 공중권이라고 하고요. 앞자만 따서. 그 다음에 지하 공간은 지하권이라고 합니다. 그 시대로 가면 되죠. 수평 공간은 그렇지 않아요. 지표권이라고 합니다. 수평 공간이 아니에요. 수평권이 아니에요. 지표권이라고 한다는 거.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소유권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정당한 이익은 범위 내에서만 미친다는 게 개인이 미칠 수 있는 공주권이 사적 공주권입니다. 공적 공주권은 터치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해서 일조권이라는 게 있어요.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한강이 보이는 조망권이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권리랑 똑같죠. 근데 항공기가 왔다 갔다 해서 항공권이라든지 전파가 왔다 갔다 하는 전파권은 개인이 터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공중권이란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 고도까지 토지의 상부, 우리가 공중권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배타적 권리로서, 자, 사적 공중권은 어땠어요? 좀 전에 제가 일조권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공적 목적에 이용되어 있는 공적 공중권은 항공권, 구분되어집니다. 공중권은 사건으로서 사적 공중권까지만 그 효력이 인정이 되고요. 그다음 공중공간의 이용 방안은 이제 공중획지, 공중임대차, 개발권 양도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해드릴게요. 지금 해도 모릅니다. 일단 공중획지라는 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공중권을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공중을 이렇게 나누어서 행정쪽으로 나누어서 하나하나의 단위를 공중획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임대차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역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우실 겁니다. TDR에 대한 개발권은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지가 않았어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공중권의 활용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 개발권은 용적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적률을 양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공법 시간에 배우시지만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하 공간은 삽입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권도 사적과 공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개인이 터치할 수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적이죠. 사적 지하권이 우리나라는 이제 지하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적 지하권은 미채굴된 광물에 대해서는 채굴할 수가 없어요. 뭐 석탄, 석유, 가스가 나온다고 해서 개인은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지하권이란 토지의 하부 공간을 이용하는 권리로서 토지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의 사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되어 있으므로 무한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토지의 구성부분에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지하권의 내용이 포함되지만 미채굴된 강물 밑줄, 석탄, 석유, 가스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강업권의 객지로서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국유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채굴된 강업권, 석탄, 석유, 가스는 우리가 공적으로서 개인의 소유권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표권은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하권의 개념 자체는 그 지하의 개념, 그 자체, 광물, 석탄, 가스, 석유를 채굴할 수 있는 권리와 지하실, 지하도와 같은 지하 구조물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관리 유지할 수 있는 권리까지 다 포함되는데요. 나라마다 틀리겠죠. 우리나라는 요게 가장 많이 뜨는데 어떻습니까? 미채굴된 강물에 대해서 이 강물 자원은 강업권의 객지로서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게 시험에 잘 나와요. 체크하시고요. 자, 지표권은 어떻게 돼요? 땅을 갑돌이가 1억 주고 샀으면 땅 표면을 타인이 이용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지표 공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며 경작권, 지표권 어떻습니까? 또 나중에 지표수를 이용하는 그죠? 물에 대한 그 권리도 나중에 기본서에서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치로서에 대한 부동산. 자, 위치가 이제 중요한데요. 어떻습니까? 위치에 따라서 이제 가치가 틀려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위치에 따라 관리가 틀려진다. 그래서 이 환경도 있고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부동산도 하나의 환경이죠. 자연 환경을 볼 수 있고 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공간을 봤고요. 위치로서에 대한 가치부터 갈게요. 그래서 공간하고 위치는 좀 시험 문제 좀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될 내용인데요. 자, 위치라는 자체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동산도. 물론 그 부동산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이제 부동성 때문에 그런데요. 자,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9번지에 아파트가 있고요. 30번지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철역이 3번 출구 뚫리자마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아파트의 절대적 위치는 안 바뀐 거죠. 절대적 위치는 불변입니다. 절대적 위치는 불변이다. 자, 그럼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부동성이라는 거 배우실 겁니다. 안이불자다가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절대적 위치보다는 상대적 위치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 위치 때문에 가변적으로 바뀐다는 의미죠. 그건 인접성이라는 걸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 그래서 절대적 위치를 학자들은 이제 물리적 위치로 고정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위치는 이제 경제적 위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 근데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나온 게 접근성이에요. 접근성. 그래서 접근성을 강조한 학자는 마샬이 아니라 허드라고 합니다. 마샬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허드가 강조를 합니다. 마샬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가이론이라는 걸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집가이론을. 토지의 가격인데요. 토지의 가격에 결정적인 집가를 올리는 것은 마샬은 위치의 중요성만 강조해요. 위치의 중요성. 그 위치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허드는 다릅니다. 접근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 출구가 뚫렸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 이 전철역이 뚫리자마자 특정 시설이 가까워요. 가까우면 편리하고 위치가 좋고 땅값이 올라가서 우리가 위치가 좋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접근성이라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고요. 항상 불변적이 아니라 가변적이고, 그 다음에 복합적으로 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복합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만약에 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주택이 있습니다. 한 40m 떨어졌다는 자체는 물리적 거리를 얘기해요. 물리적 거리. 그러면은 이거는 접근성이 아니라 근접성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 접근성은 이제 상대적 거리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하고 엄마가 있다? 그러면 40m인데 만약에 고속도로가 지나간다. 건너갈 수 없어요. 뒤져요. 그럼 심리적인 부담이 커지겠죠. 심리적인 부담이 커지고, 엄마 택시 타고 가자. 한 뭐 30만 원 나와요. 경제적인 한 대 맞죠. 엄마 걸어가자. 힘들어 죽겠어요. 그죠? 그래서 경제적, 심리적,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거리적으로 보는데, 거리적은 이제 우리가, 거리적은 이제 짧은 거고요. 이렇게 우리 40m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적 거리를 얘기를 하고, 시간적인 거 아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체크를 하라는데 체크를 하시는데, 위치의 가치 판단에 있어서 허드라는 학자가 중요합니다. 허드 박스. 경제지대의 바탕을 두고, 직과는 가까움, 접근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걸 주장했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전철역이 특정 시설에 가까우면 접근성이 좋고 편리하고 위치가 좋으면 땅값이 높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샤는 틀려요. 마샤는 위치의 가치만 중요시하죠. 그래서 접근성 나오면 허드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물에 도달되는 시간, 경제, 거리, 심리적 부담이 적은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부담이 적을 때 접근성이 양호한다고 할 수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거리가 가까우면 접근성이 양호하고 거리가 멀면 접근성이 좋지 않다고 할 수가 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이라는 단어에 박스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학계론에서는요, 일반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일반적이라는 표현은 예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뭐 시장 안의 주택이나 위험혐오 시설 같은 건 예외가 됩니다. 근데 항상이라는 자체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일반적이라는 표현이 맞죠. 왜? 예외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끊어가지고 여기까지 위치까지 봤고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것을 이제 틀로 보면서 정리를 하면서 좀 전에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봤는데 복합 부동산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8페이지 밑에 복합 부동산과 연결시켜서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자, 이렇게 딱 봤을 때 자, 세 가지를 봅니다. 법률적이라는 것은 협의와 강의가 있어요. 그럼 협의는 민법 가지고 이 중부동산은 협의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강의에만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문제는 모지선다예요. 그죠? 그래서 환경이라는 게 경제적이 아니다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 편법, 야매로 들어간다면 자, 이 경제적은 다 시옷이 들어갑니다. 자산에 시옷 들어가죠.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에 시옷 들어가요. 근데 야매라는 것은 예외가 있죠. 자, 이런 자산이라는 자체를 봤을 때 자, 이건 투자론에서 나왔는데요. 우리가 회계상 자산이란 이 자체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내 돈과 남의 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이라는 자체는 자기 자본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부채라는 것은 타인 자본이죠. 그럼 자본이라는 자체가 만약에 10억이다. 부채가 10억이다. 그러면 자산이 20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도 자산에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근데 얘도 시옷이 들어간다고 그냥 어거지로 그냥 가신다면은 환경은 시옷이 안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염리 정리를 해드릴게. 좀 전에 봤을 때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근데 지금 페이지 18페이지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이번 시간은. 자, 여기서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 경, 기구에 대해서 무형과 유형을 따집니다. 근데 두 번째는 복합 부동산이라는 자체가 이제 개념이 빠집니다. 여러분들 개념이 없으시죠? 복합 부동산이에요. 개념이 빠졌다는 얘기죠. 그럼 개념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자, 토지와 건물은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은 원래는 별개의 독립된 물건입니다. 우리나라 복합부동산은 법적으로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근데 활동상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활동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보는 게 복합부동산이거든요. 그럼 거래 활동을 할 때나 아니면 평가 활동을 할 때는 따로 보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야, 너 건물 샀지 토지를 안 샀지 다 토지와 건물 따라가죠. 평가 활동할 때도 일괄 평가로 가거든요.
그래서 얘는 복합 개념이라는 개념이 빠진다는 걸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럼 갑니다. 복합 부동산 개념이 빠졌어요. 여러분들 개념이 있으셔야 됩니다. 없으시면 떨어집니다. 개념 없죠? 자, 복합 부동산 갈게요. 토지와 그 토지상의 정착물 등이 원래 등록을 함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별개에 독립된 개체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이거는 복합 부동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평가를 할 때 부동산을 거래 활동을 할 때는 일체로 이용되는 걸로 거래가 돼요. 하나의 물건을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되는 걸로 복합 부동산을 인정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복합 부동산은 법률적이 아니라 활동상으로 감정평가 시 일괄평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부동산의 분류 들어갈게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